뉴스 모니터를 해보면 이게 뭐랄까요? 편의적으로 조져대는, 편의적으로 비판하는, 그리고 이쪽은 편의적으로도 봐주는 이런 행태가 있는 것 같은데. 차별이죠, 차별. 네, 그런 차별 행태를 좀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언급했잖아요. 노조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갖고 이제 고소한다 했는데, 민주노총 노조는 전혀 고소 안 하고, 일노조가 한 모든 행위만 책임을 물어서 고소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뉴스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돼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25일 날 정쟁 소재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 이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비판한 건데, 대통령실 비판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제가 보도본부장 할 때는 이게 소망이었어요. KBS가 아주 암울한 시절에서 이제 크게 이제 뉴스가 공정성을 갖췄지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청와대 리포트가 대통령 그 전에 청와대였죠. 청와대 리포트가 청와대를 비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넘으면 그게 마지막 선처럼 되는데, 요즘은 리포트 전체를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리포트를 기획을 하고 그 내용 전체 시종일관 비판을 하니까 이런 비판이 이제 이런 리포트가 이제 대표적인 리포트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던 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전혀 그렇죠. 이 리포트 내용도 보면 대통령실을 아주 의도적으로 까기 위해서 쇼핑보도, 쇼핑이나 최은순 여사 법정 구속이나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나 이런 모든 의혹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기획 차원에서 지금 야당에서 이제 이런 의혹을 최대한 증폭시켜서 현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런 발상하고 똑같은 그런 거죠. 기획도 그렇고 데스크도 그렇고. 그래서 끝에 가서 이제 인터뷰만 여당 대변인, 야당 대변인 인터뷰만 균형을 맞췄고, 이 내용 전체는 기획 자체가 그랬고 원고 내용도 그렇고 방송까지 편집까지 다 편파적인 리포트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똑같은 잣대를 대면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조작 의혹 이런 각종 정책 이슈가 있었고, 또 대통령 부부 체코 방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 또 이 40차례 가까운 각국 관광, 특활비, 옷값 전용 의혹, 이런 거 하나도 이런 기획도 없었고 비판도 없었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리포트는 왜 이런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침묵으로 일관하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김정숙 여사 인도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서 타지마할에서 사진, 그거 왜 간 거죠 그때? 무슨 외교가 있었나요? 그런 현안이 없었죠. 그리고 또 전용기 타고 가서 거의 이제 쇼핑과 관광, 이게 주 행사에서 그때 크게 비판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이게 화날 일이고 이게 비판받아 마땅한 건데, 대통령 그 당시 청와대는 침묵만 지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여행하고는 전혀 다른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쇼핑했다고 그러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 싹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어거지 일방적으로 조지기 위해서 이런 기획이 가능하다는 게 참 놀랍죠. 지금 사실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보통 팀장을 줍니다. 팀장. 정치부장이 있고 대통령실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반장이 또 팀장이에요. 그런데 여야 이렇게 있고 한데, 외교부 팀장도 있고 한데,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핵 공격이라고 했는데 핵 전쟁이라고 이렇게 오버해놓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핵 공격이라 하면 양측이 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핵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핵 공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핵 전쟁이라고 하면 양측이 다 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는 우리 기자가 분명히 대통령은 핵 공격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나와요 그게. JTBC에도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핵 전쟁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럼 이거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이거 바로 인사조치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바로 그냥 퇴출이에요, 퇴출. 여전히 다니면서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사사건건 조질까? 김건희 여사 뭐 사사건건 어떻게 하면 조질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선택적 분노. 선택적 분노. 기자가 아닌 거지. 정파성이죠. 정파성 기자. 그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민노총 기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기자라는 저 직업을 관둬야죠. 정치하러 가야지. 자,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뭐 비교해 보면 너무 그때는 침묵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질문 많이 했죠. 조금 전에 다 언급해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청와대가 마땅히 논평을 해야 되는 거, 침묵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침묵을 했고, 그때 언론이 지적하지 않았고, 또 이 김종숙 여사 해외 쇼핑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전용기 타고 가서 그런 일들을 한 모든 행위들이 굉장히 국민적 지탄과 비난과 분노가 많았지만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언론이 비판하는 거는 마땅하죠. 근데 그거는 비리라든지 어떤 의롭지 못하든지 이런 비판인데, 그 비판은 여든 야든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당이든 가릴 것 없이 비판해야 마땅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편은 전혀 비판하지 않고 저쪽 편은 무척 비판하고 하는 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그 일로조 모니터링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관련해서도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코인 거래도 그래요. 그게 이제 그 김남국 코인 거래 때문에 그 문제가 돼갖고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사례가 이제 몇 가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김원걸 의원도 했고, 또 권영세 의원도 했어요. 김원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원대 그 상속세 내기 위해서 코인 거래했다라는 이런 좀 공색한 변명을 했고, 이 권영세 의원은 400회가 넘게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다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 발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깐 건데, 문제는 이제 MBC는 KBS보다 훨씬 더 독하게 이제 현 정부를 공격을 하고, 지난번에 바이든 파문 같은 것처럼 훨씬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MBC는 이 앞부분에 권영세 사례만 따로 이렇게 먼저 내세우고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권영세 사례를, 권영세가 이제 여당 쪽이니까 권영세 사례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앞부분에 보도하면서 윤리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야당과 같이 가는 시각이죠. 당연히 선택적 분노라는 용어에 적용이 가능하고 정파적 보도인 거죠. 일방적으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하는 그런 보도죠. 이 대목에서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내년 4월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약점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래서 민노총 노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혹시 내한테 불똥이 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약점이 많으니까. 민노총 노조 기자들하고 한판 붙어야지. 겁이 나가지고 말이야. 이 보세요. 코인 거래를 왜 코인 거래를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그런 거 하면 그냥 사업이나 하지. 정치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오면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자들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언론사 기자들하고 싸움했던 정치인들 있죠.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기자는 물어보는 사람, 비판자에 그치지,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 겁내지 말고 민노총 기자들하고 한판 붙으라 이 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런 자신 없으면 내년에 출마하지 말든가.
뭘 그런 걸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말이야. 뭐 기자들이 뭐 물으면 놀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기자들이 다 100% 옳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기자들하고 논쟁을 하시라고 오늘 저 이동관 지명자처럼 제가 이 말하고 싶어요. 자, 또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오마이뉴스 기사도 그대로 이렇게 받아 쓰는 것 같은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KBS가 많이 창피해졌죠. 보통 KBS 뉴스는 다른 언론사에서 난 기사가 확인이 되기 전에는 그걸 그대로 받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왜냐하면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그게 이제 전통이고 우리의 굳건한 원칙인데 이제 이런 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받아 쓰는 것도 이게 편가르기 좌파 우파가 있으면은 이런 우파의 뉴스가 아니라 이제 좌파의 뉴스, 이른바 한쪽 진영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어서 그들의 기관지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뉴스만 그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이것도 이제 선택적 분노고 정파적 보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방금 들어보니까 제가 초년 기자 시절에 선배들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왜 외국 언론이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할 때 NHK만 인용해서 보도하느냐? NHK가 절대 속보가 빠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NHK 보도는 정확해요. 그래서 약간 좀 늦더라도 NHK 보도를 인용해서 한국 언론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다른 외국 언론사가 KBS 이거 인용했다가 오버하면 어떻게 하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정확한 보도를 해주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 말씀 기억이 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금 뭐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 이것도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좀 같은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상민 장관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됐고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보도잖아요. 의미는 크고 중요한 뉴스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다뤘어요. 우리 KBS는 5곡지 했고 SBS는 4곡지, MBC도 5곡지 했어요. 물론 가장 비판적으로 한 거는 저기 MBC 연설 이 뉴스 중간에 이제 생방송으로 한번 봐주세요. 뉴스 중간에 생방송으로 그 유가족들 연결해서 어떤 그 분노를 자극하고 하는 그런 그 보도를 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이었는데 이게 결론은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이 탄핵을 기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결정이 언론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KBS 기자가 볼 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 방향을 처음부터 요것도 이제 선택적 분노지. 이 방향을 아예 정해놓고 뉴스 편집 방향 이런 걸 기획하고 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헌재 결정의 핵심은 이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특정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확대된 게 아니고 이 대응 역량 부족한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작용한 거다. 그게 특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상민 장관의 사후 조치가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현재 결정이 이렇게 최고 책임자가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헌재에서 결론을 내리면 현재 기소된 경찰 관계자들과 자치단체장한테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런 그 주관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장관도 탄핵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사고에 관련된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윗선도 지금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싸그리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도 기소해서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기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리포트, 이렇게 무리한 리포트의 경우는 기자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단 데스크에 어떤 주문이 들어갔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지금 보면은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형 사건 사고가 나면은 모든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그렇죠. 돌려버리는 예.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무리하죠. 무리하죠. 많이 무리하죠. 이 사고라는 것이 이제 결국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예방을 하고 뭐 법적 제도적 조치도 취하고 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사인데 그런 거를 국가 권력의 책임으로 모는 거는 이런 사고를 굉장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결국은 현 권력에 타격을 주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만약 거죠. 그런 의도라면 문재인 정권 때 그 싱가포르 평화회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언론이 몰아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여전히 북한은 ICBM 쏘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권 탄핵해야지. 응?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말씀도 그러니까 맞고, 예. 저 윤석열 정권은 싫고 문재인 정권은 좋았던 거지. 그거지 뭐. 그게 언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매체야 매체 여러분은. 그러니까 매체 그냥 그 통신을 하라고 그냥 언론사 기자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국가 권력에 대한 그 책임 이것도 문재인 정권 때 가장 강조됐었죠,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하더라도 국내에 무슨 일이 나면 놀래가지고 그냥 그 국가 원수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장이 할 일이 있고 경찰서장이 할 일이 있고 뭐 이래 다 있잖아요.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그때 그게 아마 문재인 정권이었을 거예요. 영국 런던에 이 대형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그 불이 난 이유는 그게 이제 사실은 저소득층이 사는 대형 건물이었어요. 주상복합 같은 그런 건물인데 거기 이제 방한 재료를 쓰면서 불에 잘 타는 재료를 밖에 발라가지고 온열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이게 질식해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그때 우리 그 특파원이 아주 잘 보도했었어요. 그 특파원이. 근데 그때 수상이 여성 수상이었습니다. 영국의 여성 수상. 그 수상이 현장에서 와서 현장 보고 이렇게 갔는데 영국 국민들이 그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 해서 수상 보고 퇴진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응? 우리나라는 뭐 터지면 대통령 나가라. 뭐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해요. 과도해.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고만 나면 국가 책임을 제일 강조한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권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났어요. 어떤 사고들이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사고 공화국이라고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였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고를 강조하자마자, 사고 국가 책임이라는 말을 강조하자마자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2017년 12월 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급유선하고 충돌해가지고 15명이 숨졌네요. 그렇죠. 아, 왜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못 구했지? 빨리 가서 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헬기 타고 가서 안 되면 수영이라도 해서 왜 못 구했지? 이 15명을? 또 그 뒤에 전남 순천 폐유정제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서 1명이 숨지고 14일에는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작업하는 인부가 열차에 치여서 숨지고 16일에는 서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숨졌는데 아 이거 왜 못 구했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20일에는 충북 제천시 스포츠 이거 기억납니다.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18년 1월 26일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이것도 기억합니다. 40여 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이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못 구했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새벽 서울 종로구 9.1고시원 이것도 기억나네요. 발생을 하죠.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못 구했지? 왜 못 구하냐고 이런 거. 문재인 대통령 왜 이거 못 구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보도는 내 한 거 다 기억나요. 근데 이건 국가 책임으로 몰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 모순인 거죠. 이것도 이제 선택적 분노라고 해야 되나, 선택적 시위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국가 책임이라고 이제 대형 시위를 하거나 탄핵하자 이런 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랬고 시종일관 사고가 나면 이건 국가 책임이다, 국가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이렇게 무슨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나면은 막 촛불 들고 막 온통 모여갖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시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서 이게 곤란을 겪고 이 정권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런 건 다 보수 정부 때였죠. 다 지난 기록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그 미군 장갑차 사고 있었잖아요. 그 효순이 미선이 이 사건 그거 굉장히 컸죠. 또 광우병 촛불 시위는 또 얼마나 대단했어요. 이게 다 이제 반미 감정을 막 증폭시켜 갖고서 대형 시위를 일으키고 이런 건데 박근혜 정부는 결국은 세월호 때문에 권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사실 그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최근 그 조선일보인가 거기도 인터뷰도 했는데 그 집회 자기도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집회 간 이유가 광우병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이 광우병 집회를 악용해 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정권이 무너지도록 모든 소재를 활용해서 국가 책임으로 몰고 정권 전복을 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거.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KBS, MBC 같은 이 방송사 스피커가 많잖아요. 여기를 장악해서 국가 전복을 하기 쉽게 여기를 프로파간다 하는 기능이 강하니까 그게 공산당이 선전선동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노총이 여기를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김희철 사장, 남영진 사장이 나가고 나면 민노총 세력하고 한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와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많지만 이제 지난 한 주 뉴스를 좀 보시면서 마지막 멘트를 좀 클로징 멘트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우리 언론이 지금 이렇게 모든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또는 선택적 분뇌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이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좌파가 어떤 정권 전복의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시위만 나면은 그걸 최대한도로 국민 분노 감정을 자극시켜서 시위를 하고 그 시위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시위 갖고서 스스로 나올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레저하기 바쁘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 시위를 불을 지피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좌파 정권 때는 시위 없는데 왜 우파 정권에 이렇게 시위가 많냐. 이명박 정부 그랬고 뭐 박근혜 정부 그렇고 계속 그런 거는 그만큼 우파는 그 시민단체가 점잖고 동시에 그런 인위적 조직적 세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광우병 촛불 했을 때 우리가 그 2,500개 단체가 이름을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민노총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좌파 단체들이 그만큼 힘이 생겼고 그렇다는 거고 우파 단체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그 언론이 정상적인 그 관찰을 해서 비판을 해야 될 건 비판하고 칭찬해야 될 건 칭찬하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의 언론은 오늘도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 선택적 분노를 한다. 이건 명백한 정파성이죠. 정파성. 이 보도를 해도 KBS가 어떻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좌도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우도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되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편집 단계 최종 방송 단계까지 이게 일방적으로 현 정부를 조지기 위한 현 정부가 이제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의 시각에서 기획하고 편집하고 방송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이러한 것들이 불과 KBS가 이렇게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으로 공정한 뉴스로 거의 한 90% 제 평가로는 한 90% 정도까지는 왔던 거예요. 옛날에 청와대 비편만 제대로 못하고 있던 건데 그 정도 왔는데 이게 6년 만에 이렇게 까먹어 버렸으니 그 까먹어 버린 게 뭡니까? 민노총 언론 노조와의 장악이 돼서 지금도 KBS뿐 아니고 MBC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방송이 천편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현 정부를 조지니까 비판하니까 현 정부는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불쌍한 정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정부 딱 짓고 나면은 신혼여행도 허니문 기간이고 좀 잘못하는 것도 좀 덜 비판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지금 장악되어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게 속히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영풍 기자와 후배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그리고 이영풍 기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대면서 부르짖고 이런 것들, 후배님들이 함께 하는 것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하고, 이 KBS를 둘러서 이렇게 많은 화환들이 깔려 있고, 이거는 그만큼 이영풍 기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작용을 하면 그 KBS 리더십도 바뀔 거고, KBS 리더십이 바뀌면 KBS는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뉴스와 보도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빨리 와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인영 전 보도본부장님 오늘 출연하셔서 좀 뉴스 브리핑도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제가 그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책을 한 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책을 서점에서 샀어요. 이 책을.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그 당시에 영국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노동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때 노동당 당수가 토니 블레어였습니다. 토니 블레어.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면서 제3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어떤 걸 지적하고 있냐면,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 책을 휴가철 더운데 계곡에서 에어컨 밑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얇아요, 책이. 얇아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노동당 당수였던 토니 블레어가 기존의 노동당 정책을 고수하면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집권을 한 거예요.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기존의 노동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극좌파들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민노총 세력, 뭔지도 모르고 따라야 됐던 후배들,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거 마르크스주의자들, 극좌파들이 뭐가 문제다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이걸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극좌파들의 문제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1번, 편협성. 아주 편협해, 이자들이. 자기들 그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몇 권, 그거밖에 몰라.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사상, 다양한 주장을 받아들이길 거부해요, 이자들은. 오로지 뭐 노동자, 농민, 계급투쟁 이런 거밖에 몰라. 이런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하면서 밖에 나오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또 그런 것들을 언론, 매체에 투영시키고, 사법기관의 법조인은 또 법조 판결문이나 이런 데 투영시키고, 공무원 조직에 들어간 사람은 또 공무원 정책에 투영시키고, 이게 지금 진지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2번째, 이자들의 문제가 뭐냐? 기억상실. 2번째, 기억상실을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역사에 대한 어떤 선택적인 기억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말로 먼저 합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야, 이게.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야. 3번째, 지적인 게으름. 게을러. 아주 게을러. 공부를 안 해. 20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한 몇 권, 그게 다야.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고? 아이고, 이 게으름. 책 좀 읽어, 책 좀.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책 좀 보라고. 저도 사실 또 하나, 이 마지막 이거, 불평만 하는 마르크스주의 경향, 이걸 4가지를 지적해요. 이 책을.
이 책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토니 블레어를 영국 수상으로 만든 앤서니 기든스라는 대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토니 블레어의 정책 기조를 만들어주고 아젠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가 아마 그 재선까지 하죠. 8년 합니다, 집권.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영국이. 근데 한국, 이게 이제 영국 책 제목은 신노동당은 어디에 있나? 지금 신노동당,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원하는 신노동당 어디에 있나? 이 책이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은 노동의 미래. 이 번역 잘못했어요. 책 제목 잘못 잡았어. 응? 노동의 미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일단 제일 좋은 거 얇아요. 얇아요. 얇고 오래됐기 때문에 중고 서점에 가면 10,000원 이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밑에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민노총 세력들이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들 공부 좀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거 이것만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해. 이것도 좀 덤으로 읽어봐. 이거 저 아마존에 신청하면 금방 오니까. 민노총 세력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책 좀 보고. 맨날 말이야 몇 권 책 읽고 그거 갖고 평생 울어먹지 말고. 응? 아시겠어요? 자, 앞으로 이제 오늘 8월 1일 하루가 또 지나갔다. 이제 김희철의 목숨은 24시간 또 날아갔다. 이제 8월 말이면은 김희철 사장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8월 9일 남영진 청문, 8월 16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남영진 이사장 해임 의결. 그러면 그 다음 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이후 취임. 그러면 김희철 사장 해임 재청안 상정. 그럼 가는 거예요.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긴급 노사 협의 하자고. 에이, 이럴 거를 3개월 전부터 말이야. 3월달 수신료 분리 징수한다는 대통령실에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뭐 하고 있었냐고,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이. 다 망쳐버렸잖아. 자기 자신도 망치고 회사도 망치고 후배들의 미래까지 다 망쳤잖아. 고집은 하여튼 고집은 에이, 그런 걸 고집이라 안 하고 땡고집을 하는 거야. 아집. 자, 우리 그거하고 마칩시다. 대한민국 국민 열받는다. 김희철 남영진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모든 책임지고 김희철 남영진 깜빵 갈래. 즉각 집으로 가라. 감사합니다. 나는 이동관 장관이 이용풍 TV를 보는 것 같아요.